간호사 교대 근무를 하러 가던 길에 한 점쟁이가 저를 붙잡았어요. 오늘 돈 많은 남자가 실려올 거야. 의사들이 그를 치료하게 두지 마. 그는 아픈 게 아니니까. 저는 그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사가 막 수술을 준비하려 할 때 저는 그의 차트에서 저를 공포에 떨게 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운명의 갈림길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 저희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박나연은 시장에서 사온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있었다. 비닐 손잡이가 살을 파고들어 손가락이 저려오기 시작했다. 한쪽 봉투에는 김치찌개에 넣을 채소가, 다른 쪽에는 닭고기와 우유 한 팩이 들어있었다. 일주일치 장을 보는 평범한 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다. 그녀는 낡은 약국과 입구에 늘 할머니들이 모여있는 동네 마트를 지나 익숙한 길을 따라 집으로 향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었고 나연은 온몸이 뻐근한 피로를 느꼈다. 어젯밤 당직은 유난히 힘들었다. 심근경색으로 실려온 환자가 3명이나 있었고 그중 1명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의 아내의 얼굴을 아직도 기억했다. 여자는 복도 의자에 그저 주저앉아 한 점을 응시할 뿐이었다. 울지도 않았다. 나연은 너무 큰 슬픔 앞에서는 눈물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다. 자신이 사는 빌라 입구에 다다른 나연은 잠시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외투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그녀가 지난 15년간 살아온 5층짜리 낡은 빌라는 지쳐 보였다. 벽에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고 작년 가을에 고쳐주겠다던 공동 현관문은 여전히 삐걱거렸다. 마당에는 한때 아들 지훈이 그네를 타던 낡은 그네가 있었다. 이제는 녹이 슬어 바람이 불 때마다 구슬프게 삐걱거릴 뿐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그녀의 집이었고 나연은 이런 사소한 것들에 신경 쓰지 않은 지 오래였다. 여기서 아들을 키웠고 인생의 가장 좋았던 시절과 가장 힘들었던 시절을 보냈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갑자기 그녀의 어깨에 닿았다. 나연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얼굴 대부분을 가린 검은색에 가까운 어두운 스카프를 두른 노파가 서 있었다. 보이는 것이라곤 마치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기묘하고 날카로운 눈빛뿐이었다. 노파는 소매가 달아빠진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발에는 다 해진 신발을 신고 있었다. 나연은 이런 할머니들을 자주 보았다. 보통 성당이나 가게 앞에서 구걸하는 분들이었지만 이 할머니는 뭔가 특별했다. 그 눈빛에는 나연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아가씨, 노파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 가지 마시오. 죄송하지만 제가 좀 바빠서요. 나연은 주머니에서 잔돈을 더듬으며 정중하게 벗어나려 했다. 1,000원쯤 쥐어주고 그냥 갈까? 교대 근무 전에 할 일이 산더미 같았다. 옷도 갈아입고 밥도 먹고 조금이라도 쉬어야 했다. 하지만 노파는 예기치 않게 그녀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다.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로 강한 악력이었다. 손가락이 살을 파고들자 나연은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찡그렸다. 내 말을 잘 들어요. 노파가 가까이 다가오자 나연은 쑥이나 백리향 같은 풀냄새를 맡았다. 오늘 밤 당신 근무 때 돈 많은 남자가 실려올 거야. 의사들이 그를 치료하게 두지 마, 알겠소? 절대 못하게 해. 그는 아픈 게 아니니까. 나연은 손을 빼내려 했지만 노파의 손가락은 족쇄처럼 단단했다. 네, 무슨 남자요?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보면 알게 될 거요. 노파는 붙잡았던 것처럼 갑자기 손을 놓았다. 내 말을 명심해. 막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고 당신 영혼에 죄를 짓는 거야? 나연이 무어라 말할 틈도 없이 노파는 몸을 돌려 빠르게 걸어가 빌라 모퉁이 너머로 사라졌다. 나이에 맞지 않게 거의 뛰다시피 움직임이 놀랍도록 민첩했다. 나연은 노파의 손자국이 붉게 남은 손목을 문지르며 서 있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방금 대체 뭐였을까? 동네에 이상한 사람이거나 액땜을 해준다며 돈을 뜯어내려는 점쟁이일까? 하지만 그 여자는 돈은커녕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할 말만 하고 사라졌을 뿐이다. 나연은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으로 들어섰다. 엘리베이터는 평소처럼 수리중 팻말이 붙은 채 멈춰 있었다. 팻말이 붙은 지 벌써 석 달째였다. 그녀는 눅눅하고 고양이 냄새가 나는 계단을 통해 무거운 짐을 3층까지 끌고 올라갔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를수록 그 이상한 여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더욱 집요하게 맴돌았다.
돈 많은 남자를 치료하게 두지 마. 그는 아픈 게 아니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인가? 누가 병원에 실려올지 어떻게 미리 알며 왜 하필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한 걸까?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다. 아들 지훈, 19살의 의대 2학년생인 그는 소파에 앉아 교과서를 보며 무언가를 필기하고 있었다. 가끔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나오는 화면을 힐끗거리면서 엄마, 오셨어요. 그가 고개를 들고 웃었다. 밝은색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코에는 독서용 안경이 걸쳐 있었다. 나연은 아들을 볼 때마다 전 남편의 모습을 떠올렸지만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시장에 줄이 너무 길어서 나연은 부엌으로 가 식탁 위에 장바구니를 내려놓았다. 밥은 먹었고 어제 끓여놓은 찌개 데워 먹었어요. 엄마, 저기 혈액응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도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여기 혈소판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이게 피브린이랑 정확히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자. 지훈아. 엄마 3시간 뒤에 출근해야 해서 조금이라도 자야 해. 아, 엄마. 지훈아, 엄마 진심이야. 야간 근무라 피곤해. 내일 설명해 줄게. 약속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교과서로 눈을 돌렸다. 나연은 장본 것들을 정리하며 냉장고와 선반에 차곡차곡 채워 넣었다. 채소를 씻고 닭고기를 냉동실에 넣고 우유를 맨 위 칸에 두는 기계적인 움직임이 현관 앞에서 겪은 기이한 만남 이후의 불안감을 가라앉혀 주었다. 그녀는 빵을 자르고 냉장고에서 소시지를 꺼내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딱히 입맛은 없었지만 야간 근무 전에 뭐라도 먹어둬야 했다. 밤에는 식사할 시간이 없을지도 모른다. 샤워를 마친 나연은 침대에 누워 이불을 턱 밑까지 끌어당겼다. 창밖은 이미 어스름이 짙게 깔려 있었다. 비를 머금은 11월의 하늘은 낮고 잿빛이었다. 야간 근무 전까지 적어도 2시간은 자야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눈앞에 그 여자의 얼굴과 날카로운 눈빛이 아른거렸다. 의사들이 그를 치료하게 두지 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고작 간호사인 그녀가 어떻게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막는단 말인가? 터무니없는 일이었다. 그랬다간 당장 해고될 것이다. 애초에 언제부터 간호사가 의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었단 말인가. 나연은 눈을 감고 다른 생각을 하려 애썼다. 지훈이에게 새 운동화를 사줘야 한다는 생각. 낡은 운동화는 밑창이 다 떨어져 너덜너덜해졌다. 치과에도 가야 한다는 생각. 지난주부터 어금니가 시큰거렸는데 특히 차가운 것을 마실 때마다 그랬다. 곧 있을 야간 근무, 평범한 당직, 특별할 것 없는. 지금 병동에는 환자 10명이 있고 그중 3은 중환자였다. 링거를 확인하고 정해진 시간에 약을 나눠주고 혼자 화장실에 가기 힘든 노인들을 도와야 했다. 늘 하던 일이었다. 하지만 생각은 다시 그 점쟁이의 말로 돌아갔다. 그 여자는 분명 점쟁이나 그 비슷한 부류였을 것이다. 나연은 그런 것들을 믿어본 적이 없었다. 돌아가신 그녀의 어머니도 온갖 심령술사나 예언가들을 사기꾼 취급했다. 나연아,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인생에는 2가지만 있는 거야. 일과 가족. 나머지는 다 헛된 것이란다. 나연은 그 말대로 살았다. 시립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 지 벌써 20년째였다. 지훈이가 겨우 3살 때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떠난 후 홀로 아들을 키웠다. 그때는 인생이 끝난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이겨냈다. 투잡을 뛰고 야간 근무를 자청하며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키워냈다. 그녀는 침대 옆 탁상 시계를 보았다. 8시, 10시까지는 출근해야 했다. 나연은 억지로 몸의 긴장을 풀고 예전에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심호흡을 했다. 그러자 근육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잠이 들었다. 불안하고 기이한 꿈 조각들로 가득한 잠이었다. 꿈속에서는 스카프를 두른 그 여자가 길고 어두운 복도에 서서 무언가 말하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밤 9시에 울리는 알람 소리에 잠을 깼다. 머리가 무겁고 입안이 바싹 말라 있었다. 나연은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세면대 위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지친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 파운데이션으로 가렸어야 했지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야간 근무 중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깨끗한 근무복으로 갈아입었다. 늘 세심하게 다림질하는 하얀 가운, 편한 바지, 굽 낮은 신발.
머리카락은 단정한 쪽머리로 묶고 실핀으로 고정해 한 올도 흘러내리지 않게 했다. 수년간 몸에 밴 직업적 습관이었다. 간호사는 단정해야 한다. 나연이 간호학교 시절부터 배운 규칙이었다. 다시 한번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42살인데 쉬는 넘어 보였다. 야간 근무와 끊임없는 스트레스가 남긴 대가였다. 눈가의 주름, 미처 염색하지 못한 티끗티끗한 머리카락, 잦은 손 씻기와 소독으로 거칠어진 손. 지훈이는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 나연은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들은 이불도 덮지 않은 채 침대 위에서 팔다리를 벌리고 누워 있었다. 교과서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들어가 책을 주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걸쳐있던 담요를 아들에게 덮어주었다.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 그녀의 아들은 곧 의사가 될 것이다. 장학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나연은 틈나는 대로 부업을 했다. 추가 근무를 신청하고 주말에는 가끔 개인 병원에서 당직을 서기도 했다. 아들이 공부를 마치고 전문직을 갖는 것, 그것이 지난 19년간 그녀의 목표였다. 집을 나선 나연은 아들이 깨지 않도록 조용히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다. 밖으로 나오자 11월의 저녁 공기는 쌀쌀했다. 가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외투깃을 세우고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빠르게 걸었다. 발밑에서는 무릉덩이가 질퍽거렸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반사되었다. 버스는 거의 바로 도착했고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나연은 창가에 앉아 가로등 불빛에 젖은 거리를 바라보았다. 도시는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집집마다 창문에서는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다. 어딘가에서는 사람들이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아이들을 재우고 있을 것이다. 그녀가 속하지 않은 평범한 저녁에 산무 다른 이들이 쉴 때 그녀는 일터로 향했다. 병원은 익숙한 냄새로 그녀를 맞았다. 소독약과 약품, 그리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곳에 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법한 무언가가 뒤섞인 냄새. 나연은 벽에 빛바랜 우수의사 사진이 걸린 중앙현관을 지나 안내 데스크에 앉아 신문을 넘기던 경비원 김 아저씨와 인사를 나눴다. 계단을 이용해 4층으로 올라갔다. 이 시간에는 보통 엘리베이터가 운행하지 않았다. 전기 절약을 위해 밤에는 꺼두기 때문이었다. 4층 복도에는 미화원이 막 바닥을 닦았는지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가 일하는 내과 병동은 긴 복도 끝에 있었다. 의국에는 주간 근무 간호사인 미영 씨가 앉아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쳐 보였고 머리카락은 모자 밑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가운에는 환자가 약을 쏟았는지 얼룩이 져 있었다. 나연 씨, 왔어요. 미영 씨가 피곤한 얼굴을 들고 웃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냥 그랬어요. 왜 나연은 사물함에 외투를 걸고 근무용 가운을 꺼냈다. 여기는 어땠어요? 다행히 조용했어요. 치료실 이 할아버지가 또 한바탕 소란 피우셨어요. 약 먹기 싫다고, 독약이라고. 겨우 달래서 드시게 했어요. 따님한테 전화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서야 겨우. 시포실 할머니는 좀 나아지셨고요. 혈압이 드디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나머지는 뭐 별일 없었고요. 알겠어요. 새로 온 환자는 없었고? 네, 아무도요. 조용한 날이라 심심할 정도였어요. 미영 씨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하품했다. 나연 씨도 조용한 밤 근무가 되길 바라요.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외투를 근무복으로 갈아입었다. 미영 씨는 가방, 휴대폰, 평소 차를 마시는 보온병 등 자신의 물건을 챙겼다. 그럼 저 가볼게요. 근무 잘 서요.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하고요. 저 전화기 안 꺼놓을게요. 네, 푹 쉬어요. 남편분께도 안부 전해주고요. 미영 씨가 손을 흔들며 나갔다. 혼자 남은 나연은 처방 기록부, 환자 명단, 투약 시간표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미영 씨의 단정한 글씨체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시간, 용량, 특이사항까지. 오늘 당직 의사는 50대 베테랑 내과 의사인 김동현 과장이었다. 나연은 그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다. 실력 있는 전문가였지만 가끔 너무 자신만만해서 명백한 실수라도 지적받는 것을 싫어했다. 나연은 약병과 알약 포장, 주사기가 놓인 바퀴 달린 금속 카트를 끌고 병실 순회에 나섰다. 복도는 조용했고 어디선가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이었다. 첫 번째 병실, 폐렴 환자 2명, 1명은 머리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작은 글씨를 찡그리며 신문을 읽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나연은 자는 사람을 깨우지 않으려 조용히 들어갔다. 몸은 좀 어떠세요? 뭐, 괜찮은 것 같아. 박 선생의 남자가 신문을 내려놓았다. 기침 때문에 죽겠어. 밤새 거의 못 자고 계속 기침만 했네. 지금 약 드릴게요. 좀 나아지실 거예요. 기침약도 같이요. 그녀는 잠든 환자의 링거를 확인했다. 수액은 정상 속도로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주사바늘은 제대로 꽂혀 있었고 혈관도 붓지 않았다. 박 선생님에게 약을 주고 탁자 위 물병에서 물을 따라준 뒤 모든 것을 차트에 기록했다. 그렇게 병실을 하나씩 돌며 환자들을 살폈다.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나연은 자신의 일이 좋았다. 이곳에서 그녀는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치료실에 이 할아버지는 미영 씨의 말대로 나연이 약을 들고 나타나자마자 투덜거리기 시작했다. 또 그놈의 약이야. 그가 희고 덥수룩한 눈썹 아래로 못마땅한 듯 그녀를 쳐다봤다. 쓰고 맛도 없고 효과도 하나도 없어. 속만 버린다니까? 할아버님, 왜 어린애처럼 그러세요? 나연은 침대 끝에 걸터앉아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제가 물 가져다 드릴 테니 꿀꺽 삼키시면 아무 맛도 안 날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 어차피 곧 죽을 텐데. 83살이야. 뭘 더 바래? 그런 말씀 마세요. 손주들 결혼하는 것도 보셔야죠. 증손주도 곧 태어날 거라면서요. 자, 입 벌리세요. 할아버지는 체면상 조금 더 투덜거렸지만 결국 약을 먹었다. 나연은 그의 어깨를 토닥이고 다음 병실로 향했다. 내일은 정말 그의 딸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노인들은 가족이 찾아오지 않으면 몹시 외로워했다. 자정이 되자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다. 환자들은 잠이 들었고 병동은 복도 시계에 째깍거리는 소리, 가끔 병실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 의국 냉장고의 웅웅거리는 소리 외에는 고요했다. 나연은 책상에 앉아 컵에 담긴 차를 마시며 의료 차트를 훑어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대로 기입되었는지 확인하는 중이었다. 문득 빌라 앞에서 만났던 그 여자의 말이 떠올랐다. 오늘 밤 돈 많은 남자가 실려올 거야. 나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 그녀는 그 만남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미신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연은 차트에서 고개를 들었다. 의국으로 젊은 인턴인 민수 씨가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다. 여기서 일한 지 이제 반년 된 청년이었다. 박 선생님, 응급차가 왔어요. 그는 마치 달려온 것처럼 숨을 헐떡였다. 김동현 과장님이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심각한 경우라고요. 나연의 심장이 어쩐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운을 바로잡고 응급실 쪽으로 향했다. 이게 그녀의 일이었다. 그저 또 다른 환자일 뿐 특별할 것 없는 긴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응급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인턴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들꺼들 내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위에 값비싼 남색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의 곁에서 고급 밍크코트를 입은 젊은 여자가 초조하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았을 때 점쟁이의 말이 머리를 강타했고 나연은 순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돈 많은 남자. 들것에 실린 남자는 미동도 없이 누워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다. 그가 입은 정장은 한눈에 봐도 저렴한 물건이 아니었다. 나연은 시내 중심가 명품관 쇼윈도에서나 보던 자신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그런 가게의 옷이었다. 손목에는 금장시계가 번쩍였고 손가락에는 묵직한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인턴들은 들꺼들 재빨리 진찰실로 밀었고 바퀴는 모퉁이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젊은 여자는 높은 하이힐을 신고 종종 걸음으로 뒤따랐다. 밍크코트가 벌어지자 그 아래로 비싼 원피스가 보였다. 그녀는 기껏해야 25살 정도로 보였다.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불안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눈 밑에 마스카라가 살짝 번진 것으로 보아온 모양이었다. 선생님, 제발 뭐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녀는 옆에 서걷던 구급대원에게 매달렸다. 우리 오빠,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가는 거 아니죠? 진정하세요. 곧 알아볼 겁니다. 구급대원은 친척들의 공황 상태에 익숙한 듯 태연했다. 당직 의사가 진찰하고 결정할 겁니다. 나연은 자신의 불안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다가갔다.
김동현 과장은 이미 진찰실 입구에 서서 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는 이마가 넓고 엄격한 표정의 키 큰 남자로 늘 침착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가 구급대원에게 물었다. 강태준, 43세. 1시간 전 아내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극심한 복통과 메스꺼움, 쇠약감을 호소했고 집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혈압 110에 70, 맥박 90입니다. 심전도상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급성 충수염 또는 복막염 의심으로 이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찰실로 옮기세요. 인턴들이 조심스럽게 남자를 들것에서 진찰대로 옮겼다. 나연은 자동적으로 일에 뛰어들었다. 환자의 옷을 벗기는 것을 돕고 시계와 반지를 빼서 귀중품 봉투에 넣었다. 손은 익숙한 절차에 따라 저절로 움직였지만 머릿속에서는 점쟁이의 말이 맴돌았다. 의사들이 그를 치료하게 두지 마. 그는 아픈 게 아니니까. 김동현 과장은 환자의 배를 누르며 진찰을 시작했다. 강태준은 의식을 차리지 못한 채 신음했다. 블룸버그 징후 양성희군 의사가 중얼거렸다. 복부가 경직되어 있어? 박 선생, 체온. 그녀가 체온계를 꽂았다. 38.2도. 높긴 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밍크코트를 입은 여자는 문과에 서서 하얗게 질린 손가락으로 문틀을 붙잡고 있었다. 환자 부인 되십니까? 김동현 과장이 진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네, 제가 아내 최유진입니다. 선생님, 제발 그 일을 살려주세요. 저희에겐 아이가 둘이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첫 증상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오늘 저녁 8시쯤에요. 저녁을 먹고 나서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어요. 칼로 찌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구급차를 부르려 했는데 괜찮을 거라고 그냥 지나갈 거라고 했어요. 그러다 상태가 나빠져서 토하고 화장실에서 그대로 의식을 잃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자는 히스테리 직전인 것 같았다. 나연은 정수기에서 일회용 컵에 물을 따라 그녀에게 건넸다. 이거 드세요. 진정하셔야 해요. 고맙습니다. 최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 조금 마셨다. 김동현 과장은 그동안 구급대원이 가져온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다. 심전도 결과, 초기 진찰 내용, 혈압 수치, 마지막으로 검사받은 게 언제입니까? 그가 최유진에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한 6개월 전쯤일 거예요. 병원 가는 걸 싫어해서요. 시간이 없다고 늘 일만 했어요. 지병은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위가 안 좋다고 불평하기는 했어요. 속 쓰림 같은 거요. 근데 그건 다들 그렇잖아요. 김동현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차트에 집어넣었다. 박 선생, 혈액 채취 준비해요. 일반 혈액 검사랑 생화학 검사 긴급으로 필요하고 복부 초음파도. 네, 나연은 캐비닛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꺼냈다. 시험관, 지혈대, 바늘, 알코올 솜. 강태준 옆에 앉아 그의 팔을 잡았다. 혈관은 좋았고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는 지혈대를 감고 혈관을 찾아 바늘을 꽂았다. 짙은 붉은색, 거의 검붉은 피가 시험관으로 흘러 들어갔다. 3개의 시험관을 채우고 환자의 이름과 날짜가 적힌 라벨을 붙였다. 민수 씨, 그녀가 복도에서 기다리던 인턴을 불렀다. 이거 검사실에 빨리 갖다 줘요. 결과 최대한 빨리 필요하다고 전하고요. 네, 청년은 시험관을 받아 들고 달려갔다. 김동현 과장은 초음파 기사를 호출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혈압을 다시 한 번 쟀다. 수치는 안정적이었다. 강태준이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다. 신음소리가 커지고 몸을 움직이려 했다. 가만히 계세요. 김동현 과장이 그의 어깨를 눌렀다. 안심하세요. 병원입니다.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목소리는 쉬고 약했다. 시립병원입니다. 구급차로 오셨습니다. 몸은 어떠세요? 아파요. 배가 너무 아파요. 어디가 아픈지 짚어보세요. 강태준은 오른손을 오른쪽 하복부로 가져갔다. 여기가. 그리고 속이 메스꺼워요. 여보, 최유진이 그에게 달려가 손을 잡았다. 자기야, 내 말 들려? 유진아, 무슨 일이야? 당신 의식을 잃었어. 내가 구급차 불렀어. 의사 선생님들이 곧 진찰해 주실 거야. 초음파 기사가 들어왔다. 졸리고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야간 휴식 중에 불려 나온 게 분명했다. 그녀는 장비를 가져와 강태준의 배에 차가운 젤을 바르고 탐촉자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연은 옆에 서서 화면을 지켜보았지만
그 영상들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다. 초음파 기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를 측정하고 메모했다. 그래서요. 김동현 과장이 조급하게 물었다. 복강 내에 자유액이 보입니다. 충수가 비대해져 있고 염증 소견이 있어요. 급성 충수염 같지만 검사 결과를 봐야 정확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연은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점쟁이의 말이 다시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는 아픈 게 아니니까. 하지만 초음파에서는 염증이 보였다. 의사가 직접 말했다. 어쩌면 그 여자는 그냥 미친 사람이고 이건 전부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른다. 민수 씨가 20분쯤 뒤에 검사 결과를 들고 돌아왔다. 김동현 과장은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빠르게 숫자를 훑었다. 백혈구 이만, ESR 50. 그가 중얼거렸다. 급성 염증의 전형적인 소견이야. 긴급 수술이 필요해. 나연은 의사의 어깨너머로 결과를 엿보았다. 수치는 분명 심각한 염증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 어딘가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어쩌면 그 이상한 여자와의 만남 이후 생긴 단순한 공포심일까? 그녀가 이 두려움을 심어준 것일까? 수술이요. 최유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지금 당장이요. 네, 남편분은 복막염으로 진행될 조짐을 보이는 급성 충수염입니다.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충수가 파열될 수 있고 그러면 결과는 매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요. 세상에, 여자가 머리를 감싸 쥐었다. 무엇이든 해주세요. 제발 그 일을 살려주세요.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서명하세요. 김동현 과장이 그녀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최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읽지도 않고 서명했다. 나연은 이 모든 것을 안개 속에서 지켜보는 듯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보통 의사들은 수술을 이렇게 서두르지 않았다. 먼저 경과를 지켜보고 재확인했다. 하지만 김동현 과장은 결단력 있기로 유명했다. 그는 수술 적응증이 보이면 기다리는 것을 싫어했다. 박 선생, 수술실 준비해요. 난 옷 갈아입으러 가겠소? 마취과 의사도 호출하고. 내의 그녀는 복도로 나와 휴대폰을 꺼내 당직 마취과 의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가고 나서야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긴 목소리였다. 오상철 선생님, 저 내병동 박나연입니다. 긴급 수술이에요. 급성 충수염입니다. 와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가지. 10분 정도 걸릴 거야. 나연은 수술실로 들어가 불을 켰다. 밝은 조명이 눈을 찔렀다. 그녀는 수술 도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메스, 겸자, 바늘, 봉합사, 수백 번도 더 해본 일이었다. 손이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소독기를 켜고 수술대 위에 도구를 배열하고 멸균포를 덮었다. 인공호흡기와 산소통도 확인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강태준이 들것에 실려 들어왔다. 의식은 있었지만 확연히 쇠약해 보였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입술은 창백했다. 최유진이 그의 손을 잡고 옆에서 걸었다. 여기서 기다리게. 그녀가 남편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당신은 강하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사랑해. 나도. 강태준이 쉰 목소리로 답했다. 그는 수술실로 옮겨졌다. 나연은 그를 수술대에 눕히고 센서를 부착하는 것을 도왔다. 마취과 의사인 오상철 선생님이 들어왔다. 흰머리에 차분한 눈빛을 가진 60대 남자였다. 그는 마취를 준비하며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약물 알레르기 있습니까? 그가 강태준에게 물었다. 아니요,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금방 잠들 겁니다. 열부터 거꾸로 세어보세요. 오상철 선생님이 정맥에 약물을 주입했다. 강태준이 숫자를 세기 시작했고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다. 19, 8, 7, 6에서 그의 의식은 끊어졌다. 마취과 의사가 반사신경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습니다. 김동현 과장이 수술복과 멸균 장갑을 착용한 채 들어왔다. 젊은 의사인 박 보조의도 함께였다. 그들이 수술대로 다가왔다. 나연은 수술등을 켜고 환자의 복부에 빛을 집중시켰다. 메스. 김동현 과장이 손을 내밀었다. 나연은 얼어붙었다. 무언가 그녀의 내면에서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항의하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녀는 의사를 보았다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강태준을 보았다. 점쟁이의 말이 떠올랐다. 막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고 말 거야. 박 선생,
메스, 김동현 과장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했다. 그녀의 손이 도구가 놓인 테이블로 향했다. 손가락이 메스의 차가운 손잡이를 쥐었다. 그녀의 온 존재가 저항했다. 하지만 모르는 여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수술을 멈출 수는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해고될 것이다. 미쳤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문득 어제 사망한 환자의 아내 얼굴이 떠올랐다. 텅 빈 눈으로 복도 의자에 앉아있던 그 여자의 모습이 만약 지금 메스를 건네고 무언가 잘못된다면? 잠깐만요. 그녀의 입에서 말이 터져나왔다. 김동현 과장이 고개를 들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저 검사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박 선생,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 1분 1초가 급하다고. 부탁드립니다. 1분이면 돼요. 그냥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의사는 못마땅한 듯 얼굴을 찡그렸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나연은 수술실을 나왔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다. 그녀는 의국으로 가서 강태준의 의료 차트를 집어들고 펼쳐서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혈액 검사 결과, 초음파 소견, 모든 것이 급성 충수염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그녀는 환자의 손목에 채워진 플라스틱 팔찌를 보았다. 인쇄된 정보가 적혀 있었다. 혈액형, O형, RH+. 나연은 시선을 차트로 돌렸다. 거기에는 혈액형, A형, RH+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순간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실수였다. 혈액형은 항상 특히 신중하게 확인하는 항목이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검사실에 전화했다. 검사실입니다. 네, 저 내병동 박나연입니다. 강태준 씨 혈액 검사요. 혈액형 정확히 확인하신 거 맞나요? 잠시만요. 강태준. 네, 여기 있습니다. 혈액형 A형, 양성 맞습니다. 그런데 팔찌에는 O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입원할 때 팔찌가 뒤바뀐 모양이네요. 종종 있는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연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병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강태준이라는 이름을 입력했다. 그의 기록을 찾았다. 이전 내원 기록, 6개월 전 건강검진, 혈액형, O형, RH+. 그렇다면 팔찌가 맞고 검사 결과가 틀렸다. 그녀는 시험관 라벨에 적힌 날짜를 보았다. 오늘 날짜. 하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무언가 더 적혀 있었다. 나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환자의 이니셜, 김, 이응, 지읒, 강태준. 이니셜은 기역, 티읒, 여야 했다. 그녀의 뱃속이 차갑게 식었다. 이건 다른 사람의 검사 결과였다. 나연은 차트를 움켜쥐고 수술실로 다시 달려갔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자신을 채찍질하며 더 빨리 움직였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멈춰야 해, 수술을 멈춰야 해, 어떻게 이걸 바로 알아채지 못했을까? 이니셜, 혈액형. 이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기본적인 것들이었다. 그녀는 수술실 문을 벽에 부딪힐 정도로 세게 열어젖혔다. 멈추세요. 그녀가 소리쳤다. 당장 멈추세요. 김동현 과장은 환자의 피부 위로 막 내려오려던 메스를 든 채 얼어붙었다. 오상철 선생님은 인공호흡기에서 돌아섰다. 보조의 박 선생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쳐다봤다. 박 선생, 지금 무슨 짓이야? 의사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당장 여기서 나가. 안 돼요. 그녀는 수술대로 달려가 차트를 내밀었다. 수술하시면 안 돼요. 검사 결과가 뒤바뀌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직접 보세요. 그녀가 종이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 혈액형은 A형인데 환자 팔찌에는 O형이에요. 그리고 검사 결과의 이니셜은 김인데 이분은 이라고요. 김동현 과장은 미간을 찌푸리고 메스를 내려놓은 뒤 차트를 받아 들었다. 기록을 훑어보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뭔가 착오야. 착오가 아니에요. 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했어요. 강태준 씨는 6개월 전 검진받았고 혈액형은 O형이에요. 이 검사 결과는 다른 환자 거라고요. 과장님은 지금 건강한 사람을 수술하려고 하셨어요. 아니야, 김동현 과장은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손이 배신하듯 떨렸다. 초음파에서 염증이 보였고 증상도 명백했어. 그럼 왜 혈액형이 안 맞죠? 왜 이니셜이 다른데요? 나연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서류를 제대로 확인해 보시긴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종이에 적힌 숫자만 믿으신 거예요? 오상철 선생님이 다가와 김동현 과장의 손에서 차트를 받아 들었다. 박 선생 말이 맞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여기 이니셜이 정말 다르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동현 과장은 수술대에서 물러나며 장갑을 벗었다. 땀으로 축축한 손에 장갑이 달라붙었다. 민수 씨가 검사실에서 결과를 가져왔어. 내가 봤을 때 모든 게 정상으로 보였어. 정상이요. 나연은 멈출 수 없었다. 과장님은 혈액형 확인조차 안 하셨잖아요. 이건 1학년 때 배우는 기본이에요. 어떤 수술이든 하기 전에 모든 데이터를 대조해야 한다고요? 박 선생, 닥쳐, 의사가 소리쳤다. 내가 날 가르칠 일이 아니야? 제 일이에요. 그녀가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제가 확인하지 않았다면 10분 뒤에 과장님은 건강한 사람의 배를 갈랐을 테니까요. 그러고 나선 뭐라고 하셨을 건데요? 합병증이라고요? 기술적인 실수라고요? 수술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의 심박수를 추적하는 모니터의 단조로운 삐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보조의 박 선생이 헛기침을 했다. 검사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원장님께 보고해야? 네, 오상철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즉시 조사해야 해요. 김동현 과장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나연은 그가 이렇게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다. 보통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늘 위풍당당했다. 제가 지금 원장님께 전화하겠습니다. 나연이 말하고 수술실을 나섰다. 복도는 조용했다. 어디선가 아래층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연은 휴대폰을 꺼내 병원장인 윤서연 원장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몇 번 가고 나서야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잠에 취해 있었다. 여보세요? 네, 원장님. 저 박나연 간호사입니다. 내병동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하지만 심각한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목소리가 즉시 또렷해졌다. 나연은 몇 마디로 상황을 설명했다. 원장은 몇 초간 침묵했다. 10분 안에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수술실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내보내지 말고 검사 결과 가져온 그 인턴도 찾으세요. 알겠습니다. 나연은 수술실로 돌아왔다. 강태준은 여전히 마취 상태였지만 살아있었고 메스에 닿지 않은 채 온전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평범하고 특색 없는 중년 남자의 얼굴.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재앙에 가까웠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원장님이 오고 계십니다. 그녀가 알렸다. 모두 여기 있으라고 하셨어요. 김동현 과장은 구석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박보조이는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굴렀다. 오상철 선생님은 마취 상태를 확인하며 환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했다. 박 선생 마취과 의사가 조용히 불렀다. 정말 잘했어. 자네가 아니었으면 전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 자네는 사람 목숨을 구했어. 그리고 그 사람뿐만이 아니지. 그는 김동현 과장 쪽으로 고개를 까딱했다. 만약 수술이 진행됐다면 그의 경력은 끝났을 거야. 감옥에 갈 수도 있었고. 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지 않았다. 그녀는 벽옆 의자에 앉아 눈을 감았다. 점쟁이의 말이 다시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의사들이 그를 치료하게 두지 마. 그는 아픈 게 아니니까. 그 여자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존재하는 걸까? 몇 분 후 윤서연 원장이 수술실로 뛰어들어왔다. 단발머리에 엄격한 정장을 입은 50대 여성이었다. 그녀는 모두를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았다. 자, 순서대로 설명해보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나연이 일어나 환자가 들어온 순간부터 수술 적응증, 그녀가 어떻게 혈액형과 이니셜의 불일치를 발견했는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확인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윤서연 원장은 침묵 속에서 들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얼굴이 돌처럼 굳어갔다. 김동현 과장님, 그녀가 의사에게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민수 씨가 검사 결과를 가져왔고 제가 결과를 봤을 때 백혈구 수치도 높고 ESR도 높았고 초음파에서도 염증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급성 충수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혈액형을 확인해 볼 생각은?
못했습니다. 생각을 못했다고요. 원장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조용했다. 당신은 1년차 학생이 아니라 숙련된 의사입니다. 수술 전 환자 데이터 확인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프로토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불구로 만들거나 더 나쁘게는 죽일 뻔했습니다. 김동현 과장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검사 결과를 가져온 인턴은 어디 있죠? 윤서연 원장이 물었다. 휴게실에서 본 것 같습니다. 나연이 말했다. 당장 이리로 데려오세요. 나연은 나가서 복도를 지나 휴게실로 갔다. 민수 씨는 거기에 앉아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웃었다. 벌써 수술 끝났어요. 민수 씨, 이리 와요. 원장님이 보자고 하세요.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왜요? 가보면 알아요. 가요. 그녀는 그를 수술실로 데려갔다. 윤서연 원장은 그를 마치 코브라가 토끼를 보듯 노려보고 있었다. 민수 씨, 검사실에서 검사 결과를 가져왔죠? 네. 청년이 긴장하며 침을 삼켰다. 이 환자의 검사 결과가 맞는지 확인했나요? 저는 검사실에서 시험관을 줘서 그냥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군요. 거기에 강 씨라고 쓰여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윤서연 원장은 차트를 들고 그에게 기록을 보여주었다. 여기 이니셜은 김입니다. 우리 환자는 D고요. 다른 사람이라고요? 민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이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검사실에 전화하세요. 원장이 나연에게 지시했다. 이게 누구의 검사 결과인지 즉시 확인하라고 하세요. 나연이 번호를 눌렀다. 이번에는 바로 받았다. 검사실입니다. 저 내병동 박나연입니다. 거기 이니셜 김인 검사 결과가 있나요? 잠시만요. 네, 있습니다. 김영준 씨, 이틀 전 외과에 입원하셨습니다. 복막염 의심입니다. 그럼 오늘 입원한 강태준 씨 검사 결과는요? 강태준 씨, 잠시만요. 네, 있습니다. 40분 전에 결과 나왔어요.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백혈구 5000, ESR 7, 생화학 검사도 이상 없고요. 나연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러니까 그분은 건강하다는 말씀이시죠? 완벽하게요. 왜 물으시는 거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강태준 씨의 진짜 검사 결과는 그가 완전히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수 씨가 가져온 것은 복막염을 앓고 있는 외과 환자 김영준 씨의 검사 결과였습니다. 수술실은 탈이 한 마리 날아가는 소리도 들릴 만큼 고요했다. 김동현 과장은 신음하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맙서사, 내가 거의. 네, 윤서연 원장이 매섭게 말했다. 당신은 건강한 사람에게 전혀 불필요한 수술을 할 뻔했고 진짜 환자인 김영준 씨는 아마 아직도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외과 병동이죠? 원장입니다. 거기 김영준 환자 있죠? 상태가 어떻습니까? 뭐라고요? 왜 아직 수술을 안 한 거죠? 그의 검사 결과는 어디 있습니까? 됐습니다. 제가 지금 처리하겠습니다. 당장 응급수술 준비하세요. 즉시. 그녀는 전화를 끊고 김동현 과장을 보았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왜 검사 결과가 뒤바뀌었죠? 누가 이런 짓을 했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검사실에서 실수했거나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바꿔치기 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장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냉기가 서렸다. 나연은 문득 무언가 떠올렸다. 민수 씨가 검사 결과를 가져왔을 때 김동현 과장은 보지도 않고 그것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의사는 직접 검사실에 가거나 적어도 모든 데이터를 확인했어야 했다. 과장님,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보통 직접 검사 결과를 가져오시지 않고 인턴을 보내는 일이 잦으신가요? 의사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가끔, 시간이 없을 때. 하지만 오늘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환자는 자정에 입원했고 검사 결과는 20분 후에 나왔습니다. 직접 다녀오실 수 있었어요. 진찰하느라 바빴어. 진찰은 5분 걸렸습니다. 나머지 시간 동안 과장님은 의국에 계셨고요. 윤서연 원장은 점점 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김동현 과장을 쳐다보았다.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겁니까? 박 선생. 나연은 망설였다. 그녀가 하려는 말은 비난처럼 들릴 수 있었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원장님, 누구를 비난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어려운 수술을 하면 보너스가 나옵니다.
꽤 큰 액수죠. 그리고 응급야간 수술이면 보너스는 더 커지고요. 수술실은 옆방 냉장고 소음까지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게 무슨 뜻이죠? 원장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누군가 일부러 검사 결과를 바꿔치기 할 동기가 있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동현 과장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야. 난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 그럼 왜 서류를 확인하지 않으셨죠? 나연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왜 그렇게 수술을 서두르셨나요? 보통은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적어도 1시간은 환자를 관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입원 20분 만에 바로 증상이 명백했으니까. 무슨 증상이요? 복통과 의식 상실. 그건 식중독부터 공황 발작까지 무엇이든 될 수 있어요. 윤서연 원장이 손을 들어 논쟁을 멈췄다. 그만. 김동현 과장. 당신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제외됩니다. 내부 감사를 실시할 겁니다. 민수 씨, 당신도 용의선상에 있습니다. 공모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해요. 무슨 공모요? 인턴이 울부짖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조사해보면 알겠죠? 이제 강태준 씨를 깨워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오상철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환자를 마취해서 깨우기 시작했다. 몇 분 후 강태준이 신음하며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입니다. 윤서연 원장이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수술은 없었습니다. 네, 없었다고요? 한다고 들었는데요.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실수요. 당신의 검사 결과가 다른 환자의 것과 뒤바뀌었습니다. 강태준 씨, 당신은 건강합니다. 충수염이 아닙니다. 강태준은 그 말을 천천히 소화하다가 갑자기 수술대 위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니까 나를 그냥 찢을 뻔했다는 겁니까?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간호사 덕분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원장이 나연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돌려 나연을 보았다.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져 있었다. 당신이 제 목숨을 구한 겁니까? 나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전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규정대로 서류를 확인했을 뿐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나연입니다. 박나연. 강태준이 손을 내밀었다. 그녀가 악수를 하자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아주 큰 빚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맞아요.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그는 병실로 옮겨졌고 안정제를 투여받았다. 최유진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옆에서 안절부절 못했다. 상황을 설명 듣자 그녀는 안도감과 충격, 그리고 일어날 뻔했던 일에 대한 공포로 울음을 터뜨렸다. 나연은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다. 갑자기 몸이 솜처럼 무거워졌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녀는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감싸 안았다. 온몸이 스트레스와 겪었던 공포, 그리고 모든 것이 얼마나 재앙에 가까웠는지를 깨달은 충격으로 떨렸다. 그리고 저 병원 벽 너머 어딘가에는 검은 스카프를 두른 여자가 걷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여자가 그 후 며칠은 안개 속처럼 지나갔다. 병원에서는 감사가 시작되었다. 도보건국에서 위원회가 파견되었다. 모두가 차례로 조사를 받았다. 나연은 어떻게 불일치를 발견하고 수술을 중단시켰는지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그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 그저 어떤 간호사라도 했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김동현 과장은 조사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그는 잿빛 얼굴로 병원을 돌아다녔고 동료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다. 민수 씨도 오랫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죄로 판명되었다. 악의 없이 경험 부족으로 시험관을 혼동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의사의 경우는 더 복잡했다. 그의 재정 상태를 조사한 결과 김동현 과장이 딸의 아파트 대출금으로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은행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었다. 어려운 응급수술에 대한 보너스는 500만 원이었다. 그에게는 상당한 돈이었다. 조사는 그가 검사실에서 직접 시험관을 바꿔치기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결과를 확인하러 간다는 핑계로 들어가 강태준의 것 대신 김영준의 검사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 계산했다. 수술은 빨리 끝나고 보너스를 받고 나중에 합병증 탓으로 돌리면 된다고 생각했다. 강태준은 부자였으니
의료 과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합의해서 소란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나연은 속이 메스꺼웠다. 그녀가 오랫동안 함께 일하고 존경했던 사람이 돈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 있다는 것, 환자를 불구로 만들거나 심지어 죽일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김동현 과장은 해고되었고 형사 고발되었다. 그는 누구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그저 간단한 수술을 하고 보너스를 받으려 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려 했다. 하지만 법은 가차 없었다. 이기적인 동기로 인한 중상의 미수. 그는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나연은 그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에게는 자신의 일과 걱정거리가 있었지만 생각은 자꾸만 그날 밤과 점쟁이의 말로 돌아갔다. 그 여자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녀는 그 만남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감으며 합리적인 설명을 찾으려 했다. 어쩌면 그 여자가 김동현 과장을 어떻게든 알고 있었을까? 그가 검사실에서 시험관을 바꾸는 것을 보았을까? 하지만 그렇다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녀, 나연에게 경고했을까? 사건 일주일 후 그녀는 원장실로 불려갔다. 윤서연 원장은 서류로 가득 찬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앉아요. 박 선생의 그녀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나연은 무릎에 손을 모으고 앉았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 그녀도 어떤 일로 비난받는 걸까? 박 선생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원장이 말을 시작했다. 일어났던 일과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요. 저는 그냥 당신은 사람 목숨을 구했어요. 윤서연 원장이 말을 끊었다. 그리고 병원을 엄청난 스캔들에서 구했죠. 만약 수술이 진행되었다면 우리 모두가 조사를 받았을 겁니다. 병원은 문을 닫았을 수도 있고요. 이 사실을 이해하나요? 나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에게 포상하고 싶습니다. 포상금과 함께 인사기록부에 표창 기록을 남길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병동 수간호사로 추천하겠습니다. 나연은 당황했다. 수간호사, 그것은 좋은 급여를 받는 중요한 직책이었다. 하지만 제가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해낼 수 있어요. 당신은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책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원장실을 나온 나연은 멍한 상태로 복도를 걸었다. 수간호사, 더 많은 돈, 지훈이를 도울 더 많은 기회를 의미했다. 그는 학업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가 꿈꾸던 해외 실습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병원 출구에서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박나연 씨. 그녀가 돌아보았다. 그녀가 구한 바로 그 환자, 강태준 씨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값비싼 코트를 입고 건강하고 편안해 보였다. 옆에는 그날의 밍크 코트를 입은 아내 최유진이 함께였다. 안녕하세요. 나연이 멈춰섰다. 저희가 찾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웃었다.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말로만은 아니고요. 그가 그녀에게 봉투를 내밀었다. 나연은 기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안이 두툼했다. 이게 뭐죠? 저희의 작은 성의입니다. 당신이 해주신 일에 대한. 나연이 봉투를 열어 안을 들여다보았다. 돈, 지폐 뭉치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어림짐작했다. 적어도 1,000만 원은 되어 보였다. 이걸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녀가 봉투를 돌려주려 했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태준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손을 밀어냈다. 그리고 받으셔야만 합니다. 당신은 제 목숨을 구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저에겐 아내와 2 아이가 있습니다. 딸은 8살, 아들은 5살이에요. 만약 제가 잘못되거나 이 수술로 장애인이 되었다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유진이 그의 팔짱을 꼈다. 제발 받아주세요. 그녀가 간청했다. 저희에게 이건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저희의 감사함입니다. 아드님이 의대에 다닌다고 들었어요. 이 돈이 도움이 될 거예요. 나연은 봉투를 쥔 채 서 있었다. 1,000만 원 그녀가 1년 내내 버는 돈보다 많았다. 이 돈으로 지훈이가 공부에 꼭 필요로 하던 컴퓨터를 사줄 수 있고 추가 강의를 수강하게 하고 지금까지는 너무 비싸 도서관에서 빌려보던 교재를 사줄 수 있었다. 전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녀가 반복했다. 아니요, 강태준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그 이상을 했습니다. 모두가 침묵할 때 목소리를 냈어요. 자신의 직업과 경력을 걸고 의심을 확인했죠.
많은 사람들이 의사에게 맞서기 두려워 침묵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연은 자신이 수술실에서 메스를 손에 든 채 서 있던 순간, 내면의 모든 것이 주지 마, 건네지 마라고 외치던 순간, 하마터면 침묵하고 의사의 권위에 복종할 뻔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아들을 위해서 받겠습니다. 그러셔야죠. 강태준이 웃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드님이 의대 2학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성적은 어떤가요? 잘해요. 장학금도 받고요. 그렇군요. 들어보세요. 제가 도움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게 의대에 인맥이 좀 있습니다. 몇몇 프로그램의 후원자이기도 하고요. 아드님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인턴십이든 실습이든 추천서든 연락하세요. 여기 제 명함입니다. 그가 금박이 새겨진 하얀 명함을 내밀었다. 나연은 그것을 받아 읽었다. 강태준, 대표이사.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도움이 필요하면 제가 당신에게 빚을 졌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아주 큰 빚을요. 그들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다 헤어졌다. 나연은 주머니에 돈 봉투와 명함을 쥔 채 집으로 걸었다. 세상이 갑자기 다르게, 더 밝고 친절하게 보였다. 어쩌면 이 인생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지도 모른다. 어쩌면 정의는 결국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집에서는 지훈이가 해부학 교과서를 붙들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를 보자 그가 고개를 들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좀 이상해 보여요. 이상하다고. 네, 뭔가. 웃고 계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나연은 그의 옆에 앉아 식탁 위에 봉투를 올려놓았다. 열어봐. 아들은 의아해하며 봉투를 받아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엄마, 이게 다 어디서 났어요? 기억나. 내가 구했다고 말했던 그 환자분. 그분이 감사 표시로 주셨어. 여기 얼마예요? 1,000만 원. 지훈이가 돈을 꺼내 뭉치를 세어보았다. 엄마, 이거. 우리한테는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그래, 지훈아. 이걸로 내가 필요한 좋은 컴퓨터도 사고 교재도 샀으면 좋겠어. 그리고 필요한 추가 강의가 있으면 이제 우리도 그럴 여유가 생겼어. 아들이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엄마가 최고예요. 아니, 그녀가 아들을 안았다. 내가 최고야. 그리고 나는 내가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진짜 좋은 의사가 되도록 모든 걸 할 거야. 그들은 서로를 안고 앉아 있었고 나연은 마음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 그녀의 희생, 야간 근무, 피로,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다음 날 나연은 자신에게 경고했던 그 여자, 그 점쟁이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이웃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런 여자를 본 사람이 없었다. 하루 종일 빌라 앞 벤치에 앉아있는 박 할아버지는 그런 점쟁이는 없었다고 장담했다. 나연 씨, 무슨 소리야? 웬 점쟁이?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기 앉아서 오가는 사람 다 보는데? 스카프 쓴 할머니는 없었어. 그녀는 동네를 다 돌아다니며 가게와 보통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는 성당 근처에서도 물어보았다. 아무도 아무것도 몰랐다. 여자는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 같았다. 나연은 어리둥절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어쩌면 정말 환각이었을까? 하지만 그 강한 악력으로 생긴 손목의 멍은 분명 현실이었다. 물론 이제는 거의 사라져 희미한 노란 자국만 남아 있었지만 저녁에 그녀는 부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했다. 범죄를 저지를 뻔한 의사, 마지막 순간에 구조된 환자, 이제 그녀의 옷장에 있는 돈, 그리고 알 수 없는 것을 알았던 이상한 여자. 어쩌면 인생의 어떤 것들은 설명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운명, 예지, 초월적인 힘, 혹은 그저 놀라운 우연처럼 이해의 영역을 벗어난 무언가가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그녀는 답을 찾지 못했다. 한 달 후, 나연은 윤서연 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수간호사가 되었다. 월급은 거의 1.5배 올랐다. 지훈이는 새 컴퓨터와 교재를 샀고 외과 강의를 신청했다. 그의 꿈은 외과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운명의 아이러니로군 나연은 생각했다. 김동현 과장은 나연의 개입 덕분에 실제 피해를 입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변호사가 합의에 성공해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의사로 일할 수 없었다. 면허가 영구히 취소되었다. 나연은 길에서 그를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늙고 등이 굽은 모습이었다.
그는 눈을 들지 않고 지나갔다. 그녀는 그가 안쓰러웠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강태준은 가끔 전화해서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한 번은 나연과 지훈이를 레스토랑에 초대해 아들과 만나고 싶다고 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사업과 삶, 그리고 그 사건 이후 매일매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있잖아요. 박나연 선생님, 그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저는 그날 밤 이후로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일했고 아이들과 아내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돈, 성공, 지위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다른 사람의 탐욕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일은 기다려줄 수 있지만 아이들은 금방 크니까요. 나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죽음과 마주하면 변한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한다. 지훈이는 눈을 크게 뜨고 어른들의 대화를 들었다. 그에게는 성공한 사람들, 비싼 레스토랑, 큰 기회가 있는 또 다른 세상이었다. 나연은 그가 이 화려함에 현혹되지 않고 자신이 키운 착하고 정직한 청년으로 남아주기를 바랐다. 저녁 식사 후 강태준은 가죽 시트가 깔린 비싼 SUV로 그들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들이 빌라 앞에서 내렸을 때 그는 다시 한번 나연에게 감사했다. 무슨 일이든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강 대표님. 그녀는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며 운명이 얼마나 기이한 전환을 만드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그녀는 겨우 생계를 꾸려나가는 평범한 간호사였다. 이제 그녀는 좋은 직책을 가졌고 돈도 모았고 아들은 행복했고 도움을 줄 준비가 된 영향력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녀가 내면의 목소리 혹은 검은 스카프를 두른 이상한 여자의 경고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계단을 오르던 나연은 문득 멈춰섰다. 계단참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다. 구석에서 그림자가 스쳤지만 자세히 보니 아무도 없었다. 희미한 전구가 외풍에 흔들리며 벽에 기이한 그림자를 드리울 뿐이었다. 그녀는 몸을 떨며 서둘러 자신의 집문으로 올라갔다. 집은 따뜻하고 아늑했다. 지훈이는 이미 컴퓨터 앞에 앉아 어떤 의료 도표를 연구하고 있었다. 나연은 옷을 갈아입고 차를 끓여 창가에 앉았다. 창밖에는 올해의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굵은 눈송이가 천천히 땅으로 내려와 도시를 하얀 담요로 덮고 있었다. 나연은 이 눈을 보며 인생과 운명,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끝내 알지 못했다. 김동현 과장의 계획을 어떻게든 알았던 실제 인물이었을까? 아니면 수호천사, 영혼, 운명의 사자 같은 다른 존재였을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경고를 들었다는 것, 의사의 권위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자신의 직감을 믿고 사람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이었다. 나연은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훈아, 너무 늦게까지 앉아있지 마. 내일 일찍 일어나야지. 엄마, 조금만 더요. 그녀는 웃으며 그의 정수리에 입을 맞추고 자기 방으로 갔다.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었다. 정서적, 육체적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피로였다.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의 피로. 잠이 들면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점쟁이의 말을 떠올렸다. 의사들이 그를 치료하게 두지 마. 그는 아픈 게 아니니까.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였다. 고마워요. 당신이 누구든 고맙습니다. 창밖의 눈은 계속해서 내리며 도시를 고요와 평온으로 덮고 있었다. 그리고 3층의 작은 아파트에서는 그저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바꾼 한 여자가 잠들어 있었다. 멈춰, 확인해, 침묵하지 마, 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전문성이란 단지 지식과 기술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또한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흐름에 맞서는 용기였다. 비록 주변의 모든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비록 경력과 평판을 걸어야 하더라도 말이다. 왜냐하면 그 대가는 사람의 생명이었고 그것은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기 때문이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